듣기 제2부분 13번째 시간입니다. 서술형 지문으로 주제는 설명문,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술형 지문의 공통사항, 보기를 파악하고 지문의 흐름을 타야 한다. 12일차 듣기 전략에서 언급했듯이 서술형 지문의 공통사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기 표현의 뜻과 보기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보기 표현의 뜻과 병음을 확인하고 듣기 지문의 내용과 질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듣기 지문이 시작되면 지문의 흐름에 따라 보기의 내용들이 언급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의 표현인 뜻과 병음을 잘 파악해 두시고 듣기의 내용과 보기의 표현이 일치되는 내용이 나왔다면 바로바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두 번째, 동의어 표현과 비유 표현을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지문 15문제 중 10문제가 대부분 순차적으로 언급되는 단어와 보기의 단어가 동일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대개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실 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첫 번째 보기에 대한 정답을 듣게 되었다면 바로 두 번째 보기에 대해서 내려가시면 바로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듯이 나머지 5개 미만의 문항은 보기에 있는 지문의 단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어나 비유의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설명문 지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설명문으로 된 지문은 일상생활, 상식, 문화, 심리, 사회, 과학, 자연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이야기 지문보다는 비교적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찾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시나 듣기 관련 문제 밑에 예문 나와 있는데요. 예문은 여러분 전략들이 잘 파악이 되고 잘 응용이 될 수 있는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기랑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根据这段话 이 글을 근거로 다음 내용 중正确 정확한 것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질문이 뻔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어차피 언급되는 것이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굳이 여러분 듣기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다? 15문제 중 10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답을 흘러나오게 되면 흐름 따라 맞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에 第21天最关键 21일째가 가장 관건입니다.坏习惯 나쁜 습관은 很难改掉 고치기 어렵습니다. 10번에 越熟悉的 익숙할수록 越容易忘记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10번에 养成新习惯 새로운 습관을 기르려면 至少 적어도 要21天 21일은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했어요. 자,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언급되었던 21일에 관련된 내용 보더니 핵심 표현, 따옴표 안에 20일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21일 효과. 그쵸? 그럼 이거 앞뒤에 설명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앞뒤에 대한 설명 내용 보도록 할게요. 뒤에 바로 就是 바로 수어 말합니다. 이거란다 동조 한 사람의 동작 혹은 想法 생각이 如果 만약에 중복한다면, 반복한다면 21天, 21일 동안 반복한다면 就会形成习惯,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21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동작이나 견해를 21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ABCD 중에 언급된 것이 몇 번밖에 없다라는 걸 D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 보겠습니다. 심리학이나 21일 효과 등 지문의 내용이 얼핏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습관을 형성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라는 간단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처럼 특정 어휘의 뜻보다는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휘 여러분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쉬운 어휘, 보통 정답되는 표현은 그렇게 고정 표현들, 고유 명사들이 정답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동사 표현이나 보기와 관련된 표현과 같은 표현이 들리는지를 주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설명문 지문의 질문용을 파악하자. 有什么作用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这段话中이 글에서 指的是什么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关于那个调查그 조사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这段话이 글에서 주요 谈什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내용 파악이라서요. 질문이 그다지 핵심적이거나 여러분들 뭐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질문을 듣지 않고도 보기의 내용과 듣기의 내용이 일치하는 병음이 들렸다면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파악하시고요. 자,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문제가 2개 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파악해 볼게요. A번 신신 정도, 신선도. B번에 分量 하면 무게고요. C번에 잔디 하면 생산지. D번에 거웨이 하면 맛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수차이, 야채의根部, 뿌리 부분은营养不高, 영양이 높지 않다. B번에 수차,营养, 야채의 영양은 위, 뭐와 其颜色, 그것의 색깔과 요관, 관련이 있다 라고 표현했고요. 10번에 多吃蔬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利于消化, 소화에 이롭습니다. D번에 深色蔬菜, 짙은색 채소는 更受欢迎, 더욱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이 뭐가 될지 듣기 지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第1到第2题。买蔬菜是很多人每天要做的事情，然而人们挑选蔬菜时，往往只关注价格与味道，而忽略了营养价值。那么，如何才能比较直观地挑选营养价值较高的蔬菜呢？对此，研究人员给出了答案。根据蔬菜的颜色来判断，他们通过对多种蔬菜的营养成分进行分析，发现了一个有趣的现象：蔬菜的营养价值与其颜色密切相关，颜色深的营养价值要高于颜色浅的。1. 人们买菜时往往更关注什么？2. 这段话中有趣的现象指的是什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 잘 찾으셨나요? 1번,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A, B, C, D 중에서 들린 게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동의어 표현으로 go away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way다오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자, 이 표현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한번 질문과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人们买菜时 사람들이 채소를 할 때 往往 종종 更关注什么 무엇을 더욱 중요시 여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하지만 이걸 듣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정답은 항상 순차적으로 1번, 2번 순서대로 흘러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보도록 할게요. 买蔬菜 야채를 살 때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 每天 많은 사람들이 매일 要做事情 하는 일입니다. 然而 그러나 人们 사람들이 挑选蔬菜时 야채를 고를 때에 선택할 때에 往往 종종 只 오직 关注 중요하게 여깁니다. 价格 가격과 味道 맛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가격에 대한 언지는 아예 없었고요. 맛과 관련 표현 웨이다오의 동의어로 거웨이가 있으니까 정답은 D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밑에 쪽에 그죠? 순차적으로 정답이 나올 거니까 밑에 쪽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질문 보고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这段话中 이 글 중에서 有趣的现象 흥미로운 현상이 指的是什么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요. 맨 밑에서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뒤쪽에 바로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었어요.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发现了 발견했어요. 이거 有趣的现象 하게 되면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蔬菜的营养价值 야채, 채소의 영양 가치는 위, 뭐와 其颜色 그것의 색깔과 密切相关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정답에 뭐가 나왔냐면 B번이 나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쵸? 게다가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A번이나 혹은 C번이나 혹은
D번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비교적 정답을 조금 더 찾기 쉬우셨을 거예요. 수월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해설이 다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표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설.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이 있었던 부분보다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질문에서 요시엔더 시엔상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표현 뒤에 바로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채소의 영양 가치는 채소의 색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미인 B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정답이 되는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보기의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팁 보겠습니다. 위 A, 미치상관 A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보기에 나왔던 위 A 요관 A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정답은 D, 2번 정답은 B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전략 PT에서 익혀줬던 표현들 기억하십니까? 서술형 지문은 보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음과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순차적으로 들리는 것이 곧 정답일 테니까 듣는 동시에 대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동의어 표현이나 비유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의어 표현이나 비유 표현에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설명문에서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지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 PT를 잘 익히셨다면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제3부분 13번째 시간입니다. 장문 독해로 질문에 알맞은 정답 찾기 내용이 될 텐데요. 주제는 힌트, 질문 속에 정답이 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은 정답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독해 3부분에서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문의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라면 정답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이 관련 문제인데요. 질문이 곧 정답을 찾는 열쇠이자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문을 읽었다면 지문에서 질문과 같은 내용을 빠르게 찾아 앞뒤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그 뒤에 일치하는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질문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콩지의 번라 승무원은 원래 따잉 얘기하였는가? 什么时候 언제 给那位乘客 그 손님에게 송쉐이 물을 주기로 얘기하였는가? 라고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었어요. 같은 내용. 我会立刻 내가 즉시 给您送水 당신에게 물을 드릴게요. 그럼 언제 물을 드릴 건지는 이 앞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앞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等飞机 비행기가 进入平稳飞行状态后 하게 되면 비행기가 평온한 상태, 평온한 비행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바로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의역하게 되면 비행기가 안정적인 운항 상태가 된 후에 바로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언급했다라는 걸 질문을 통해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역시나 질문을 통해서 봅니다. 在飞行途中 비행 중에 콩지의 승무원은 如何 어떻게 向那位乘客 그 승객에게 表达 표현하였는가? 歉意的 사과의 뜻을 표현하였는가 물었어요. 그럼 이 표현과 관련된 표현 찾아봤더니 역시나 여러분들 맨 위에서 6번째 줄에 为了表示歉意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과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그 뒤에 정답이 있었을 겁니다. 읽어봤더니 매번 去客床室 매번 객실을 갈 때에 콩지의 승무원은 特意 일부러 走到 갔습니다. 那位乘客跟前 그 승객의 곁으로 가서 微笑着 웃으면서 询问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是否 뭐뭐인지 아닌지란 표현이죠. 需要帮助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항상 질문의 앞뒤에 질문과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 찾고 그의 앞뒤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건지 뒤얼 또한 두 번째 단락에 콩지의 승무원은 为什么感到很惊讶 왜 놀랐을까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놀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될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이라고 쓰니까 두 번째 단락 속 들어간 부분 요 두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락 첫 줄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让他惊讶的是 그녀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왜 놀랐는가? 아까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쵸? 그럼 이 뒤에 정답이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녀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 것은 那位
位乘客 그 손님이 시에다 쓴 것은 并不是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수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불평하는 편지. 호소하는 불평하는 편지가 아니고 2시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펑 하나의 表扬신 칭찬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란 이유가 이게 비평하는 편지가 아닌 칭찬하는 편지사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항상 질문에서 정확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면 본문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똑같이 찾아가서 그 앞뒤를 파악해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설 보겠습니다. 질문이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면 질문의 내용을 잘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질문에 나온 어휘나 표현이 있는 것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힌트를 주는 질문의 유형을 파악하자. 经历过寒冬的 겨울을 겪은 柱子 하게 되면 대나무는 怎么样 어떤가 라고 얘기했고요. 船夫 뱃사공은 为什么 왜 바지앙도를 扔掉了 던져버렸는가 라고 표현했고요. 化石 꽃은 如何 어떻게 避免 피하는가 自身 자신이 被灼伤的 화상 입는 것을 피하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걸 질문에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같은 내용을 질문에서 찾으면 된다. 본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1, 2번입니다. 역시나 질문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질문 파악하겠습니다. 下列 다음 내용 중属이 속하는 것, 花色形成的决定性因素 꽃의 색깔을 형성하는,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A번, 色素, 색소고요. B번에 원도, 온도. C번에 토랑, 토양. B번에 장, 血液, 강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꽃의 색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했으니까 꽃의 색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봤더니 여러분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花的 꽃의 颜色, 색깔은 요 뭐로부터?色素, 색소와 지 아울러, 광照, 광조 등의 条件 조건에서 决定的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에서? 색소와 광조 등의 조건에서 결정된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ABCD 보기에서 광조의 표현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A번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질문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질문과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 찾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花是 꽃은 如何 어떻게 避免 피하는가? 自身 자신이 被灼伤的 화상 입는 것을 피할까요? A번 延长化期 개화 시기를 연장하면서요. B번에 吸取大量养分 대량의 양분을 흡수하면서요. C번에 不断改变 끊임없이 바꾸면서요. 内部 내부의 组织结构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요. D번에 反射 반사하면서요. 含热量 열량이 较多 비교적 높은 광포, 광파를 반사하면서 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과 똑같은 내용을 또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썼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쏙 들어간 세 번째 문단인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这是 이것은 요위 뭐 때문에 这些花 이 꽃이 能够 충분히 反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뭘 반사해요? 양광 중 햇빛 중에 한热량 열량이 较多 비교적 높은 홍 빨간색 정하게 되면 주황색, 황 노란색 등 三种颜色 세 가지 색깔에 대한 광포 광파를 반사하여서 이避免 피합니다. 自身 자신이 被灼伤 화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꽃들이 햇빛 속에서 열량이 비교적 많은 빨강, 주황, 노랑의 세 가지 색의 광파를 반사하여서 자신의 몸에 화상 입는 것을 피한다고 언급했으므로 그럼 이에 어울리는 정답은 여러분들 정답이 몇 번이다? D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여러분 A번, B번, C번은 아예 본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정답을 찾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꽃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소와 광조를 통해서 색조와 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A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질문의 내용과 같은 부분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는 것이 역시나 핵심이 될 텐데요. 꽃이 화상을 피하는 방법을 언급한 곳을 찾아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이었죠. 이 삐미에 피하기 위하여. 출산 자신들이 베이조상 화상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라면서 질문과 일치하는 내용이 언급되게 됩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반射반사하면서 햇빛 중에 나타난 열량이 높은 셔머셔머 광파를 반사한다. 광파를 반사한다고 언급했으니까요. 정답이 D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팁 한번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요 셔머셔머决定 뭐뭐에 의해 결정되다. 이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말로 이 뒤의 내용이 이 앞부분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D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실전 문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질문에서 힌트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힌트에 관련된 문제는요. 특징적인 것이 질문이 정답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점. 질문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면 본문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찾아서 앞뒤를 연결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2부분 13번째 시간입니다. 작문 시간으로 주제는 원고지 사용법, 그리고 출제 1순위 학습 시험 주제 관련 작문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부호와 원고지 사용법을 주의하라. 문장 부호의 사용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과 문장 부호가 다른 것은 물론 원고지 사용법도 다르기 때문에 글쓰기의 기본부터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 2,500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다. 5급 필수어휘 1,300개에 여러분들 1급부터 4급까지의 어휘가 1,200개입니다. 도합 2,500개가 되겠죠. 이런 필수어휘 2,500개 제시어를 활용하여 글 작성하는 99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제시어는 어휘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시어는 필수어휘 2,500개의 범위 안에서 나오므로 필수어휘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쓰임이나 호응하는 단어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5자에서 9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하자. 보통 여러분 HSK 5급 작문은 80자 글쓰기가 규정입니다. 글이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혹은 너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답안지의 원고지는요. 한 줄에 16칸으로 7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반에서 제공한 가장 이상적인 글자 수는 75자에서 90자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음 답안을 활용하자. 여러분,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어량도 부족하고요. 외국어로 글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올바른 모음 답안으로 외우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음 답안을 여러분 상황에 따라 3, 4개 정도 반복하여 따라 쓰고 외워서도 반복하여 써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문형에 어휘만 교체하여 다른 주제의 글쓰기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모음답안 하나를 외웠는데 이 문장 내에서 주어만 바꾸면 말이 되겠구나, 혹은 수어만 바꿔도 말이 되겠구나, 목적어만 바꿔도 말이 되겠구나. 여러분 문장력이 갖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장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모음 답안을 외우시는 것부터 쓰시게 되면 좋은 글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적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입력이 된 것이 있어야 출력이 된다고 하고요. 모방해서 배우다 보면 자신만의 새로운 글을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모음 답안을 활용하시는 것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접속사를 활용하자.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인과관계, 전환, 점층 등의 접속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한 어법을 작문에 활용하면 좋은 글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다여섯 문장의 여러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라든지 어법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접속사나 확실한 어법 내용에서는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먼저 간략하게 두세 줄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원고지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스토리를 구상하여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간략하게 두세 줄 정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로 줄거리를 길게 적어놓고 옮기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중국어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의 개수가 몇천 가지 몇만 가지라면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중국어의 어휘의 개수는 2,500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중국어를 줄줄이 적어놓고 중국어로 옮길 때에는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아서 바꾸기에 여러분들 부족한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소요되고 글을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글의 구성만 두세 줄로 정리하고 오늘 뭐 했다, 아침에 뭐 했다, 점심에 뭐 할 것이다, 저녁에 뭐 할 것이다 등등의 이런 두세 줄로 정리를 하신 후에 바로 중국어로 적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제시어 장문과 사진 장문에 각각 15분씩 활용하라 라고 나왔는데요. 쓰기 영역에 주어지는 시간은 모두 40분입니다. 단어 순서별 우리가 바로 12일차까지 공부했던 단어 순서별 어법 문제가 10분 소요하시는 거고요. 장문에 30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어 장문, 사진 장문, 장문이 모두 도합 2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15분씩 배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크고 올바르게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 HSK 시험은 PBT 시험과 IBT 시험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PBT 시험은 필기 시험을 가리킵니다. IBT 시험은 컴퓨터 시험을 가리키죠. 1번은 필기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 좋은 글을 써도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글씨를 못 알아볼 경우에는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글씨를 예쁘게 크게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쉽고 정확한 표현만 활용하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문장의 어법이나 내용이 이상할 경우 오히려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쉽고 정확한 표현만 써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하 발언과 편파적인 의견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글보다는 긍정적인 글이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라서 글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4번째,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쓰자. 우리가 가장 많이 써본 글은 하루의 일과를 작성하는 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꼭 사자성어라든지 혹은 속담을 써야지만 어려운 표현을 써야지만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쉽고 유치해도 좋으니 앞뒤 문장의 문맥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것이 고득점을 받는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PTT 문장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쥐하오 마침표인데요. 점을 찍는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냥 점을 찍지만 중국에서는 안에가 비어있는 꼭 동그라미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평서문의 끝에 사용한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하오 쉼표입니다. 콤마 찍는 거죠. 문장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TNT.하오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워먼자의 후진 꽝꽝와 우리 주의 한번 둘러봅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뚠하오 여러분 얘가 중요하죠. 모점이라고 하는데요. 콤마와 생김새를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콤마는 콩나물 머리처럼 위에가 뾰족한데 뚠하오는 밑에서부터 치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굵게 표현해 보자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쓰임새의 차이가 있겠죠. 생김새가 다르니까. 모점의 특징은 단어 혹은 구를 병렬로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어휘를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我喜欢苹果, 시과, 葡萄等水果. 저는 사과, 수박, 포도 등의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 수박, 포도가 과일의 종류죠. 여러분 비슷한 어휘의 종류를 병렬로 나열할 때 이 뚠하오를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오 물음표입니다. 의문문이나 반어법에 사용한다. 자, 탄하오 느낌표입니다. 감탄문이나 명령문에 사용한다. 인하오 하게 되면 따옴표지요. 쌍따옴표인데요. 대화나 인용문을 사용합니다. 타슈오 그가 말했다 라면서 여러분 인용문, 대화문을 끌어왔죠. 그럴 때 이렇게 따옴표를 써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쌍점, 마오하오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점을 찍을 때요. 시간, 항목 등을 제시하거나 혹은 대화문, 인용문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잉예 시지엔 영업시간 점, 쌍점 딱 찍고 마오하오 찍고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이나 항목을 제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타슈오 그가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문이나 인용문을 시작할 때에도 이처럼 쌍점, 마오하오를 찍으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여러분 포어저 하오 하게 되면 줄표라고 나는데요. 앞의 내용을 보충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워요 관제 야리다 방파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완화시키는 방법은 하고 설명할 때 뒤에 줄표 사용하고요. 뒤에 팅인 위에 바로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첫 두 칸은 띄고 세 번째 칸부터 작성합니다. 보이시죠? 세 번째 칸부터 글을 작성한다. 여러분 V 표시가 나와 있다고 해서 V 표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앞 두 칸은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중국어는 한 칸에 한 자씩 작성합니다. 워, 진,
天, 자오, 샹 보이시죠? 세 번째 문장 보호는 한 칸에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쥐하 마침표가 단독으로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대개 하나가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어와 문장 보호는 서로 따로 쓰시는 거예요. 중국어 한 칸, 문장 보호 한 칸 따로 써주세요. 자, 네 번째, 문장보호 두 개가 연달아 올 경우에는 한 칸에 두 개씩 작성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문장보호가 하나씩 올 때는 하나가 혼자서 한 칸을 차지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문장보호가 두 개씩 연달아 올 때는 두 개가 한 칸을 차지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슈어 그가 말한다 하고 여러분 쌍점과 따옴표가 같이 왔어요. 이럴 때는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뒤에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따옴표와 마침표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문장보호가 두 개가 연달아 왔을 때는 두 개를 함께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첫 번째 칸은 대개 문장보호로 작성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칸에 중국어와 문장보호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장이 끝나는데요. 중국어는 썼는데 문장보호, 끝나는 문장보호를 작성할 곳이 없다. 그럴 때는 문장 맨 앞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 칸에 중국어와 문장보호를 함께 써야 한다는 점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한자로 적을 경우에는 한 칸에 하나씩 작성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4일 할 때 여러분 숫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를 한자로 작성할 때는 12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24 이렇게 한자로 따로 적게 되겠지만 숫자로 쓸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 칸에 두 자씩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 띄고 수어 띄고 쓰시면 안 돼요. 다 붙여서 쓰시는 게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주어진 소스를 분석하자. 장문은 자유주제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휘나 사진을 각각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출제 의도와 주제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고요. 제시어 장문에서는 각 제시어들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하고 사진 장문에서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작성하자.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종류의 글을 써야 되는지 제한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글이 일기이기 때문에 일상과 관련지어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쉽겠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고 최종 확인하자. 글을 작성한 후에 전체적인 글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의 앞뒤가 연결이 어색하다거나 혹은 비하 발언, 편파적인 의견 등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나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없애시고요. 긍정적인 글을 쓰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각 15분씩 80자를 완성하라. 제시어 장문과 사진 장문 각 15분씩 80자 글의 두 편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주제를 정해놓고 15분 동안의 글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한 편의 완전한 글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장문 최다 빈출 주제 1순위는 바로 학습 관련입니다. 시험, 학습, 공부 관련이거든요.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 가운데 있어서 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학교생활, 시험, 졸업, 중국어 공부 등 학습과 관련된 주제가 시험에 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학습 시험 주제 관련 표현들 작성해 놨고요. 그 표현들과 함께 고정 표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고정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很喜欢学习 하면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뒤에 과목이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 칸을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려면 我很喜欢学习汉语 이렇게 한유라는 표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马上就要什么什么了 곧 뭐뭐이다, 곧 뭐뭐 할 것이다. 뒷상황이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는 임박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곧 중간고사이다. 중간고사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马上就要期中考试了 곧 중간고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간고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있겠네요.期末考试, 기말고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바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多亏了 A 덕분에 我的什么什么水平 나의 어떠어떠한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예문 볼게요. 多亏了教授 교수님 덕분에 我的语言水平 저의 언어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아주 커다랗게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표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 相比表达感激之情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간지라는 단어가 원래 단독으로 쓰이면 감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질칭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고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相比表达感激之情 하게 되면 A가 B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라는 고정 표현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我向教授表达了我的感激之情. 저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시된 글은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1인 시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제시어나 사진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와 내용을 생각하며 원고지 사용법에 맞게 아래 원고지에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원고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옮겨보겠습니다. 자, 첫 두 칸 띄었고요. 我很喜欢学习汉语.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어랑 문장부 따로 쓴다. 확인되시죠? 所以 그래서 最近我 최근에 저는 在学习 공부하고 있습니다. HSK 5级, HSK 5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开始学习的时候 공부를 시작할 때에 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지막 칸에 보니까 여러분 중국어 내용은 다 썼는데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 쓸 곳이 없다. 여러분 문장보, 끝나는 문장보는 따로 쓰기보다는 중국어와 겹쳐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표현 잘 확인하시고요. 중국어를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很困难,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我有点担心了, 약간 걱정도 되었지요. 但是 그러나 学语言的 학원의 요라오시 우선생님께서 이질 꾸리와 줄곧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而且 게다가 帮助我学习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多亏了요라오시 우선생님 덕분에 我的汉语水平 저의 중국어 수준이 有了很大的进步 아주 많이 향상되었고요. 有老师谢谢 우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문장 끝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부호가 여러분들 끝나는 문장부호가 마침표랑 따옴표랑 같이 나왔죠. 그렇죠? 끝나는 문장부호가 마침표랑 따옴표랑 같이 나왔을 때는 두 개가 한 칸에 쓰인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예제 잘 확인해 봤으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원고지 사용법 혹은 문장부호 사용법 혹은 작문할 때의 주의사항과 작문을 할 때의 전략 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실전 PT, 시험 관련에 대한 문제를 원고지에 직접 옮겨보시고 또 직접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